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는 항상 문을 4번 두드려야만 열어주셨습니다. 마치 제가 몇 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아니라 손님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그저 평안하게 지낼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참을 수 있다고 조용히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손이 문고리에 닿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고 그 안의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두 발은 땅에 얼어붙은 듯 제가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시어머니는 제게 무엇을 숨기고 계셨던 걸까요? 그리고 단 한 번 노크를 하지 않았을 뿐인데 어떻게 모든 비밀이 드러나게 된 걸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순간이 어떻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 올해 27살입니다. 3년 전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다정하고 따뜻한 남자 민준 씨와 결혼했습니다. 저희의 결혼 생활은 어쩌면 시어머니이신 박 여사님께서 만드신 기이한 불문율만 아니었다면 평범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서울의 좁은 골목길, 깊숙한 곳에 위치한 낡은 연립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누렇게 바랜 벽, 익히 낀 작은 마당,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들려오는 익숙한 동네 소리들 사이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울 토박이로 말씀이 적으시고 얼굴에는 늘 형용하기 힘든 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인 민준 씨를 아끼셨고 아마 저 또한 아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애정은 늘 엄격하고 거리감 있는 껍질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규칙은 오직 저에게만, 그리고 하루 중 단 한 번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저녁 시간에만 적용되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할 때마다 손에 열쇠가 있어도 저는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정확히 4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됐습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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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4번의 노크는 반드시 일정하고 단호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연세 드신 분의 낡은 습관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가 무사히 돌아왔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거겠지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금세 드러났습니다. 낮에 제가 외출했다 돌아올 때는 자유롭게 열쇠를 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아들인 민준 씨 역시 이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었죠. 오직 저 혼자, 그리고 해가 진 후에만 저를 가장 신경 쓰이게 했던 것은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4번의 노크를 막 끝내면 거의 즉시 문 잠금 장치가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한 나무 문이 살짝 열리고 그곳엔 시어머니가 서 계셨죠. 언제나 그랬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두 눈은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저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결코 미소 짓는 법 없이 그저 조용히 몸을 비켜 제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느낌은 참 묘했습니다. 마치 집안에서 걸어 나와 문을 열어주신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문 뒤에 숨죽인 채 서서 제 신호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의 긴장감은 제게도 전염되어 제 집 문턱을 넘는 순간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러 번 민준 씨에게 넌지시 물어보려 했습니다. 그는 그저 허허 웃으며 저를 팔로 감싸 안고 제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연세 드셔서 조심성이 많아지신 것뿐이야, 서연아. 그냥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려. 그는 항상 화제를 돌리며 제 의문을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은 노크 없이 기다리면서 며느리에게는 이토록 딱딱한 의식을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머님의 눈빛에 서린 긴장감은 제가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마치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막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저희 연립주택은 크지 않았습니다. 침실 2개와 부엌이 딸린 거실 하나가 전부였죠. 매일 저녁 제가 돌아오고 나서야 집안의 공기는 평범해지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고
도마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보았죠.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저는 그 평화가 아주 위태로우며 오직 저의 4번의 미스터리한 노크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만약 어느 날 제가 잊어버리거나 일부러 박자를 틀리게 두드리거나 혹은 더 나쁘게 열쇠로 직접 문을 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 낡은 나무문 뒤에 어떤 비밀이 은밀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시어머니와 어쩌면 남편까지도 알고 있는, 그리고 저는 영원히 이방인으로 남아야 하는 비밀이. 4번의 노크는 이제 제게 규칙이 아니라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결혼 생활 위에 드리워진 해답 없는 커다란 질문이자 집착이 되어버렸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들은 제 안에서 점점 커져갔고 조용했던 밤들을 뒤척이는 밤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곤히 잠든 민준 씨 옆에서 뒤척였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문 뒤에 서 계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굳은 표정, 살짝 긴장된 어깨, 그리고 저를 샅샅이 훑어보던 긴장된 눈빛. 왜 하필 4번일까? 그 숫자에 특별한 의미라도 있는 걸까? 왜 그렇게 비현실적일 만큼 빨리 문을 열어주실 수 있었을까? 저는 어머님의 모든 행동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우 규칙적인 분이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시고 아침을 준비하셨죠. 낮에는 집안을 청소하거나 신문을 읽거나 어르신들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을 보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 퇴근 시간인 오후 5시가 지나면 어머님의 모든 활동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거실의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벽에 걸린 괴종시계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고 제가 곧 나타날 좁은 골목길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때 어머님의 표정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감출 수 없는 초조함 그 자체였습니다. 한 번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평소보다 거의 2시간 늦게 퇴근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전화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려 달라고 부탁했죠. 제가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골목은 텅 비어 있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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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문은 거의 즉시 열렸고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제 등 뒤를 무언가 찾는 것처럼 훑어보셨습니다. 제가 늦었어요.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식탁 위에 차려져 있었지만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님이 제가 돌아올 때까지 한사코 식사를 거부하고 계속 앉아 기다리셨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감동했지만 어머님의 그 극도의 긴장감은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마치 제가 늦게 돌아온 것이 어떤 질서를 깨뜨리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을 야기한 것만 같았습니다. 제 불안감은 한 주말 저녁에 극에 달했습니다. 민준 씨는 오랜 친구들과 맥주 약속이 있어 나갔고 집에는 저와 어머님 단둘이 있었습니다. 8시쯤 제가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거실의 TV 소리가 갑자기 퍽 하고 꺼졌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주무시러 가셨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잠시 후 물을 마시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벽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락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사람의 형체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은 어둠 속에 조각상처럼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왜 불을 안 켜고 계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며 스위치로 손을 뻗었습니다. 켜지 마라. 어머님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엄마는 TV 보고 있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설픈 거짓말이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머님은 무언가를 숨기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빛을 두려워하는 걸까? 아니면 이 어둠 속에서 제가 무언가를 보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걸까?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조용히 물만 따라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평온한 겉모습 아래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비밀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괴종시계에 똑딱거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이 거짓된 평화의 시간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외로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를 몰아내며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을 때 저는 민준 씨와 확실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호함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저는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아침장을 보러 가시고 집에 우리 부부만 남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민준 씨에게 커피 한 잔을 타주고 식탁 맞은편에 앉아 용기를 냈습니다. 민준 씨,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죠. 나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민준 씨는 신문에서 고개를 들고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야. 노크하는 거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내가 퇴근할 때마다 꼭 4번씩 노크를 해야 해요? 왜 나만 그렇게 해야 하죠? 그리고 어머니는 왜 항상 그렇게 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준 씨의 입가에서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전에 말했잖아. 어머니가 연세 드셔서 조심성이 많아지신 거라고. 그냥 그런 습관이 있으신 거겠지. 자식된 도리로 어머니 뜻 좀 맞춰드리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이건 그냥 맞춰드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강조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다고요. 어젯밤에는 어머니가 깜깜한데 혼자 앉아서 TV 보고 있었다고 거짓말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마치 당신이랑 어머니만 아는 비밀 속에 나 혼자 사는 기분이에요. 제발 사실대로 말해줄 수 없어요? 우리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저는 그의 눈 속에서 한 조각의 진실이라도 찾으려 했지만 늘 따뜻하고 진실했던 그의 눈은 이제 모든 감정을 숨긴 고요한 호수 같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일어나 제 곁으로 와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정말 아무 일도 없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괜한 걱정이 많아지신 거야. 그냥 당신이 무사히 집에 온 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겠지. 어둠 속에 앉아 계셨던 건 아마 피곤해서 깜빡 잠드셨던 걸 거야. 스스로를 무섭게 만들지 마. 그는 익숙한 위로의 손길로 제 어깨를 가볍게 주물렀지만 이번에는 제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설명은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비해 너무나 피상적이고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진실을 가리기 위해 급하게 세운 벽 같았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적어도 진실의 일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왜 당신이 돌아오는 건 걱정 안 하세요? 저는 목소리를 조금 높여 따졌습니다. 당신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당신은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데 왜 당신한테는 노크하라고 안 하세요? 왜 당신은 걱정하면서 기다리지 않으시냐고요? 이 규칙은 오직 나만을 위한 거잖아요.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해요? 민준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침묵은 거짓말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제가 옳았다는 이 규칙 뒤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그가 저에게 말하고 싶지 않거나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간접적인 인정이었습니다. 난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민준 씨. 제 목소리는 애원이 섞여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나도 알 권리가 있어요. 난 당신 아내고 한 가족이잖아요. 나를 이방인처럼 대하지 말아요. 민준 씨는 저를 돌아보았고 그의 눈에 고통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꽉 쥐었습니다. 서연아, 날 믿어줘. 다 괜찮아질 거야. 난 널 사랑하고 어떤 것도 널 상처 입히게 두지 않을 거야. 단지 굳이 알 필요 없는 일들도 있는 거야. 당신은 그냥 즐겁고 평안하게 지내면 돼. 다른 일은 나랑 어머니가 알아서 할게. 그는 그렇게 말하고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춘 뒤 서류 가방을 들고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마치 이 대화에서 도망치려는 사람처럼요. 저는 식어버린 커피잔과 함께 부엌에 홀로 남았습니다. 민준 씨의 말은 저를 안심시키기는커녕 의심의 골을 더 깊게 파놓았습니다. 굳이 알 필요 없는 일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마음으로 숨겨야 할 만큼, 제가 유일한 관객인 연극을 꾸며내야 할 만큼 거대한 가족의 비밀. 관객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죠. 제 안의 두려움은 이제 맹렬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손으로 직접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민준 씨와의 대화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 후 저는 제 스스로 관찰하고 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캐묻거나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서 호기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설명, 즉 연세 드신 분의 조심성일 뿐이라는 말을 받아들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매일 저녁 저는 여전히 정확히 4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여전히 시어머니께 공손하게 인사드렸죠. 하지만 그 평온한 겉모습 뒤에서 제 마음은 가장 사소한 단서 하나하나를 꿰맞추며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시어머니의 한 가지 습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거실 창가에 서 계시던 어머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저희 집 창문은 제가 매일 퇴근하는 좁은 골목길을 바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시간만 되면 그 창문은 어머님만의 초소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훌륭하게 마친 덕분에 부장님께서 일찍 퇴근시켜 주셨습니다. 그때는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으로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렀습니다. 익숙한 골목으로 접어들면서 저는 무심코 3층에 있는 저희 집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을 보았습니다. 옅은 노란색 커튼 뒤에 몸을 숨긴 채 서 계셨죠. 어머님은 제가 아래에서 올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습니다. 어머님의 모든 집중력은 제가 늘 나타나던 골목 어귀를 향해 있었습니다.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인 채 두 손으로 창틀을 꽉 잡고 계셨고 얼굴에는 긴장과 기다림이 역력했습니다. 그 눈빛은 며느리가 집에 와서 밥하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닥칠 위험을 경계하는 파수꾼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큰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죠. 저는 어머님이 얼마나 오래 저러고 계실지 알고 싶었습니다. 5분, 10분, 그리고 20분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님은 꼼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손을 들어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셨는데 그것은 극도의 피로와 불안을 나타내는 몸짓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은 매일 이렇게 긴장된 순간을 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님은 단지 제 4번의 노크를 기다리신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부터 경계를 시작하셨던 겁니다. 어머님의 기다림은 제가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시계의 분침이 제 퇴근 시간을 향해 서서히 움직일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대담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골목 어귀에 작은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연립주택을 관찰할 수 있는 구석진 자리를 골랐죠. 저는 시원한 차 한 잔을 시키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5시 15분, 5시 30분. 제가 보통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창문 뒤로 어렴풋이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점점 더 초조해 보이셨죠. 서성거리시다가 이따금 커튼을 걷고 밖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연립주택 마당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한번 올려다본 뒤 빠르게 계단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저희 집 거실에 불이 켜졌지만 시어머니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돌아왔음에도 어머님의 불안은 줄어들지 않은 듯 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저를, 오직 저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6시 반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서면서 저는 다시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너무 지치셨겠지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안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저는 집 문 앞에 서서 손을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결국 저는 여전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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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문은 거의 즉시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창백했죠. 저를 보자 어머님의 눈에는 극도의 안도감이 스쳤지만 곧바로 분노의 빛이 뒤따랐습니다. 왜 이제야 들어오는 거니? 어머님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약간 떨렸습니다. 제가 일이 좀 있었어요. 저는 차마 어머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분위기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민준 씨는 계속해서 제게 반찬을 집어주고 일에 대해 물으며 침묵을 깨려 했었지만 그 역시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창가에서 본 어머님의 시선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죠. 제가 없는 동안 이 집에서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4번의 노크로 신호를 보내는 제 귀가가 바로 그 일을 끝내거나 덮는 열쇠라는 것을 제 스스로의 추측에 미쳐버리기 전에 그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 남편의 성의 없는 설명, 그리고 무엇보다 창가에서 초조하게 저를 기다리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저를 재촉했습니다. 뭔가 무모한 일을 저질러야만 한다고. 저는 이유도 모른 채 무의미한 규칙에 따르는 꼭두각시처럼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잔혹하더라도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비밀의 장막을 열 유일한 방법이 규칙을 깨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그 일을 계획했습니다. 저는 한 주의 마지막 근무일인 금요일을 선택했습니다. 피로와 긴장이 보통 최고조에 달하는 날이죠. 저는 어떤 의심도 사지 않기 위해 평소처럼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골목으로 접어들자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올려다보지 않았지만 3층 창문에서 시어머니의 시선이 저를 따라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느낌은 저를 두렵게 하면서도 동시에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랐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고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외투 주머니 속에서 제 손은 차가운 집 열쇠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익숙한 짙은 갈색 나무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는 대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꽂았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열쇠를 돌렸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마치 고요를 깨는 총성 같았습니다. 저는 가볍게 문을 밀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있지 않았고 서서히 열렸습니다. 그때 저는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큰 소리가 아니라 목구멍 안에서 억눌린 비명, 극도의 공포에 질린 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계셨습니다. 똑바로 선 자세가 아니라 마치 거실에서 막 달려 나오려던 자세였죠. 어머님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종이처럼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님의 두 눈은 휘둥그레져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아니라 아직 열쇠 구멍에 꽂혀 있는 열쇠를 쳐다보고 있었죠. 입술은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다리가 바닥에 박힌 듯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고 넘어지지 않으려 한 손으로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다른 손은 저를 향해 뻗어졌고 손가락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어떻게 네가... 어머님은 잔뜩 겁에 질려 부서지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왜 열쇠를 쓴 거니? 누가 허락했어? 저는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엄격하고 거리감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원초적인 공포와 통제불능의 혼란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은 마치 제가 끔찍한 재앙을 불러오는 고대의 저주를 깨뜨린 괴물이라도 되는 듯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설명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어머님이 날카롭게 소리치셨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냐고. 위험하다니요. 뭐가 위험하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망연자실하여 되물었습니다. 전 그냥 문을 열었을 뿐이에요. 어머니, 그냥 문을 연 게 아니야. 어머님은 거의 울부짖으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몸을 떨었습니다. 4번의 노크, 왜 노크를 하지 않은 거야? 왜? 어머님은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그 질문을 반복하셨고 그 눈빛은 원망과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반응은 너무나 격렬하고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규칙을 어겼을 때 시어머니가 내는 화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재앙에 직면한 사람의 경악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 씨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서다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 있고 그의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흐느끼고 계셨죠. 무슨 일이에요? 그는 서둘러 어머니께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박 여사님은 민준 씨를 보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팔을 꽉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제가 열쇠를 썼어. 민준아, 제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단다. 민준 씨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책망과 걱정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침실로 부축해 들어간 뒤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그대로 서 있었고 차가운 기운이 저를 감쌌습니다. 시어머니의 흐느낌이 방 안에서 계속 새어나왔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제 행동이 무심코 시한폭탄을 작동시킨 것 같았고 이제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체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집, 그리고 이 집의 비밀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오후의 사건 이후 집안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 틀어박혀 저녁 식사도 하러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민준 씨가 방으로 식사를 가져다 드렸지만 거의 그대로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했고
제가 물을 때마다 마지못해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오직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리는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마치 이 집의 위태로운 평화를 깨뜨린 죄인, 파괴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규칙적으로 숨을 쉬는 민준 씨의 소리를 들으며 뒤척였지만 제 마음은 온통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냐고. 어머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대체 무슨 위험? 연로하신 어머니 한 분 계신 집에 무슨 위험이 있다는 말인가? 혹시 이 집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그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목이 말라 민준 씨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옆을 돌아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 씨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를 간 걸까? 저는 그가 화장실에 있거나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기를 바라며 서둘러 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거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끔찍한 불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민준 씨, 어디 있어요? 대답은 없었고 오직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정말로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한 바퀴 돌며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설마 밖에 나간 걸까? 왜 새벽 2시에? 제가 다시 침실로 돌아와 그에게 전화하려고 휴대폰을 찾을 때 제 베개 위에 반듯하게 놓인 작은 쪽지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제가 나갈 때는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한 획, 한 획 익숙한 민준 씨의 글씨체였습니다. 쪽지의 내용은 몇 줄 되지 않았지만 마치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연아, 당신이 이 쪽지를 봤다면 내 병이 또 도졌다는 뜻이야. 날 찾지 마. 절대로 찾지 마. 그냥 방에 가만히 있으면서 문을 꼭 잠가. 날이 밝으면 얘기하자. 사랑해. 저는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병이 도졌다. 무슨 병일까? 한밤중에 침대를 떠나야 하고 찾지 말라고 당부해야 할 만큼 비밀스러운 병. 이런 쪽지를 미리 써놓아야 할 만큼 수많은 질문이 한꺼번에 몰려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또 도졌다는 것은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 번. 그리고 그들,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는 함께 저를 속여왔던 겁니다. 노크 규칙, 어머니의 긴장, 남편의 회피, 모든 것이 갑자기 하나로 꿰맞춰졌습니다. 그것들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예방 조치였던 겁니다. 제가 민준 씨의 병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막는 오늘 오후 제가 규칙을 깬 행동은 아마도 마지막 한 방울이었을 겁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했고 그 결과 오늘 밤 그의 병이 도진 것입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서 쪽지를 든 채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의 말대로 방에 가만히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그를 찾아야 할까? 남편에 대한 걱정이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이 집 어딘가에서 어떤 병과 홀로 싸우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를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금살금 침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낼까봐 불을 켤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가로등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더듬거리며 나아갔습니다. 심장은 북처럼 울렸고 집안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저에게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커다란 그림자.
민준 씨.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그 그림자가 천천히 돌아섰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그는 민준 씨의 얼굴과 체격을 하고 있었고 민준 씨의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준 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원초적인 직감으로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눈빛. 저를 볼 때마다 늘 따뜻하고 다정하며 사랑이 가득했던 민준 씨의 눈. 하지만 이 남자의 눈은 텅 비어 있고 차가우며 낯설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감정 없이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완전히 낯선 사람, 침입자를 보는 것처럼요. 민준 씨. 나예요. 서연이에요. 저는 더듬거리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갸웃거리며 차가운 호기심으로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에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것은 혼란스러워하는 남편의 시선이 아니라 제 남편의 몸을 차지한 다른 누군가의 시선이었습니다. 누구시죠?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 또한 민준 씨의 목소리였지만 억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낮고 딱딱했으며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 질문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저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난 서연이에요. 당신 아내라고요. 저는 공포와 혼란이 극에 달해 거의 소리치다시피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여긴 우리 집이고요. 그 남자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비웃음이 가득한 미소였죠. 아내, 우리 집. 그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다시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난 아내 같은 거 없어. 그리고 여긴 내 집이야. 당신은 왜 여기 있는 거지?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기억하지 못했죠. 제 손에 들린 쪽지가 이제는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 병이 또 도졌어. 대체 무슨 끔찍한 병이 제 남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걸까요? 민준 씨, 진정해요.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지르면서도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당신 지금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에게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뒤로 물러섰고 그의 눈빛은 경계심과 위협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이 왜 내 집에 있는지 말해. 어떻게 들어온 거지? 그의 목소리와 눈빛에 담긴 공격성에 저는 겁을 먹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제 남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침입자로 여기고 있었고 그가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사람에게 어떻게 제가 그의 아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침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방 안에서 새어나온 불빛이 거실 일부를 비췄습니다. 박 여사님은 잠옷 차림 그대로 뛰쳐나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지 않고 제 맞은편에 서 있는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어머님의 표정은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기이할 정도로 체념한 듯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여가 방으로 들어가렴. 어머님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혁?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은 방금 그를 지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제 남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지혁이라고 불린 그 남자는 박 여사님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를 볼 때처럼 적대적이지 않고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왜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셨어요? 낯선 사람 아니야. 일단 방에 들어가서 쉬렴. 무슨 일이든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박 여사님은 말하며 다가와 저를 보호하려는 듯 제 등 뒤로 저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는, 지역은 여전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말 들어.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엄해졌습니다. 당장 방으로 들어가.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지역이 따를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쏘아보더니 여전히 의심과 냉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조용히 몸을 돌려 우리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박 여사님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어머님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벽에 기대셨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얼굴에 깊은 주름을 따라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은 죄책감과 고통, 절망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어머님이 흐느끼셨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진작 내게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역, 병, 낯선 남자, 시어머니의 사과,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마침내 합쳐지기 시작하며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번의 노크로 지켜지던 비밀이 마침내 드러났고 그것은 제 어떤 의심보다도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를 거실에 낡은 안락의자에 앉히셨습니다. 어머님은 큰 불은 켜지 않고 당신 방에서 새어나오는 부드러운 노란색 무드 등 불빛만 남겨두셨습니다. 그 불빛은 짙은 어둠을 몰아내기엔 충분했지만 우리 두 사람의 얼굴에 드러난 고통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만큼 밝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맞은편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검버섯이 핀 앙상한 두 손을 마주 잡고 떨고 계셨죠. 흐느낌은 멈췄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서연아. 어머님이 다시 한번 갈라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널 속였어. 나는 나쁜 시엄이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의 머리가 여전히 멍했습니다. 저 방에 있는 남자는 누구일까? 왜 어머니는 그를 지역이라고 불렀을까? 대체 제 남편에게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제 눈 속의 질문들을 읽으신 듯 박 여사님은 심호흡을 하며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셨습니다. 어머님은 수년간 억눌러온 고통에 잠긴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민준이, 걔는 병이 있단다. 정신적인 병이야. 사람들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부르더구나. 해리성 정체감 장애. 저는 그 낯선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우리 가족에게 닥친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눈물이 다시 맺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 몸속에는 네가 아는 민준이만 있는 게 아니란다. 가끔 지역이라는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려. 어머님은 지역이 민준의 내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인격,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은 민준보다 더 강하고 결단력 있지만 훨씬 더 냉담하고 의심이 많았습니다. 지역이 나타나면 민준은 사라졌습니다. 지역은 민준의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민준의 친구나 가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역에게 저는 그저 그의 집에 침입한 낯선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민준이 돌아오면 그는 지역이 몸을 통제하던 동안 일어난 어떤 일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긴 꿈을 꾼 것처럼 막연한 피로감만 느낄 뿐이었죠. 이 병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는 이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쓰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3년 전쯤 박 여사님은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둘이 결혼 준비를 하던 바로 그때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진 듯 아팠습니다. 3년. 제가 그의 아내로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아온 3년 동안 저는 이 병의 존재도 지역이라는 사람의 존재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완벽한 속임수 속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큰 충격 때문이었어. 어머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 얼마 전에 민준이 옛날 회사에 문제가 생겼단다. 프로젝트 자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썼었지. 나중에 무죄가 밝혀졌지만 그 압박감과 모욕감, 그리고 친한 친구의 배신이 그 애를 무너뜨렸어. 지혁이가 처음 나타난 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단다. 갑자기 난폭해져서 물건을 부수고 자기는 민준이가 아니라며 나까지 집에서 내쫓으려고 했지.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어머님은 얼굴을 감싸 주셨고 깡마른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온순했던 아들이 갑자기 무서운 낯선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목격한 어머니의 공포와 무력감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갔었어. 뇌의 방어기제라고 하더구나. 민준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상처에 직면했을 때 지혁이가 나타나서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거라고. 지혁은 본래 여리고 섬세한 민준이의 영혼을 지키는 방패인 셈이지. 저는 온갖 감정이 뒤섞인 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원망스러웠고 또 두려웠습니다. 그런 끔찍한 병을 홀로 견뎌야 했던 남편이 가여웠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저를 감쪽같이 속인 남편과 시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 쪽지는 저는 문득 기억해냈습니다. 매번 그렇게 미리 써놓으시는 거예요? 박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어미한테 경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상태가 안 좋다고 느끼거나 지혁이가 나올 것 같으면 책상 위난에 옷주머니에 쪽지를 남겨뒀지. 어떨 땐 미리 말해주기도 했어. 잘 지켜봐 달라고. 어떻게든 자기를 방으로 데려가고 자기가 진정될 때까지 너를 밖에 붙잡아 둬야 한다고 말이야. 어머님의 고백은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모든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백은 제가 가졌던 모든 거짓된 평화를 휩쓸어버리는 홍수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못 박힌 듯 앉아 방금 드러난 진실의 파편들을 맞추려 했으며 윙윙거리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3년. 제가 보금자리라 부르던 지붕 아래에서 3년 동안이나 묻혀있던 비밀. 왜 저한테 숨기셨어요?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책망이 아니라 고통으로 가득 찬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 아내잖아요. 제가 가장 먼저 알고 함께 짊어져야 할 사람이었어야 해요. 박 여사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에는 죄책감과 고뇌가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내가 틀렸다는 거 알아. 하지만 어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렴. 나는 너무나 두려웠단다. 어머님은 민준 씨가 이 기이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결혼식은 코앞으로 다가왔었죠. 어머님은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서셨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그토록 아끼는 며느리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거나 혹은 침묵하고 기적을 바라거나 저의 사랑과 행복한 결혼 생활이 민준 씨를 치유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 것. 그때 너는 그 애의 유일한 희망이었어. 우리 가족 모두의 희망. 어머님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는 널 정말 사랑했어. 내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였지. 네가 이 사실을 알면 겁을 먹고 그 애를 떠날까봐 두려웠단다. 너마저 떠나면 그 애가 얼마나 무너질지 상상할 수도 없었어. 내 행복을 이기적으로 망칠 수는 없었지만 내 아들의 마지막 생명줄을 끊어버릴 용기도 없었단다. 며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아들이 버려져 절망의 늪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어머님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은 홀로 그 비밀을 짊어지고 매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사셨습니다. 어머님은 민준 씨를 관찰하며 그의 기분에 나타나는 아주 작은 변화까지도 주시하셨습니다. 비정상적인 침묵, 멍한 눈빛, 갑작스러운 두통 등 지역이 나타나기 전에 징후들을 알아채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나는 매일 조마조마하며 살았어. 어머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집에 있을 때 지혁이가 나타날까봐, 네가 그의 그 모습을 볼까봐, 네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단다. 그래서 숨기기 위해 온갖 방법을 생각해야만 했지. 어머님은 이중 생활을 계획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민준 씨에게 불안정한 징후가 보이면 감기에 걸려서 쉬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그를 방에 머물게 했습니다. 저에게는 시장을 보러 가달라거나 이것저것 사다 달라고 부탁하며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지역이 예고 없이 나타났을 때는 홀로 맞서야 했습니다. 지역을 진정시키면서도 제가 언제 돌아올지 몰라 노심초사해야 했죠. 나는 지난 3년간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처럼 살았단다. 평온한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신께 감사드렸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비밀을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건 마치 시한폭탄과도 같았고 나는 그저 그것이 터지기 전까지 시간을 벌려고 애썼을 뿐이야. 저는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의 원망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끝없는 연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잔인한 병을 품고 살아야 하는 남편이 가여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또한 가여웠습니다. 오직 자식을 향한 끝없는 사랑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끔찍한 정신적 부담을 홀로 견뎌야 했던 한 여인. 어머님은 독단적이거나 괴팍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불행한 아들과 이 작은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던 어머니였습니다. 나는 민준이가 내 곁에서 내 사랑을 받으며 지내기만 하면 병이 서서히 나을 거라고 생각했단다. 어머님은 눈물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어. 지혁이가 나타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지. 몇 달 동안은 완전히 평범하고 즐겁게 지낼 때도 있었어. 나는 몰래 기뻐하며 우리가 이대로 영원히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희망했단다. 하지만 내가 틀렸어. 비밀은 영원히 비밀일 뿐이더구나. 그 비밀이 너에게 상처를 주었고 하마터면 오늘 밤 너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어. 어머님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서연아, 내 이기심을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다만 이 일 때문에 민준이를 버리지는 말아다오. 그 애는 죄가 없어. 그저 가여운 아이일 뿐이란다. 네가 없으면 그 애는 살아남지 못할까봐 두렵구나. 저는 제 앞에서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3년간의 비밀, 사랑과 두려움으로 쌓아 올린 비밀. 이제 그 비밀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것은 고통뿐만 아니라 제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없는 희생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시어머니의 마지막 고백이 끝났을 때 또 다른 거대하고 감동적인 진실이 문득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4번의 노크, 지난 3년간 저를 괴롭혔던 그 기이한 규칙, 이제 그 진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가혹한 규칙이 아니라 사랑과 보호의 등대처럼 4번의 노크, 저는 목이 메어 속삭였습니다. 그게 신호였던 거군요. 박 여사님은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얘야. 그게 우리들의 신호였단다. 어머님은 그 규칙이 제가 시집 온 초창기부터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 지역이 민준 씨가 막 퇴근한 오후 시간에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 시간은 그가 가장 피곤하고 쉽게 흥분하는 때였죠. 어머님은 지역을 방으로 데려가기 위해 혼자 사투를 벌이며 공포의 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동시에 문 밖에서 들려오는 제 열쇠 소리에 노심초사해야 했죠. 어머님은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와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고 공황에 빠진 지역이 저를 해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어. 어머님은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셨습니다. 돌아온 사람이 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신호가 필요했지. 4번의 노크가 바로 그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는 신호였단다. 신호를 들었을 때 민준이가 평범한 상태라면 바로 문을 열어줬지. 하지만 상태가 안 좋거나 지역이가 나와 있었다면
그 4번의 노크가 나에게 행동할 시간을 주었어. 어머님은 서둘러 민준 씨를 방으로 데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혹은 지역이 거실에 있다면 그를 진정시키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당신의 손님이 왔으니 방에 들어가 있어 달라고 부탁하면서요. 어머님은 어질러진 것들을 재빨리 치우고 비정상적인 흔적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긴장감을 숨기기 위해 표정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4번째 노크 소리와 어머님이 문고리에 손을 얹는 소리 사이에 그 짧은 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그렇게 빨리 문을 열어줄 수 있었던 거란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늘 그곳에 서 있었으니까. 나는 항상 전투 준비 태세로 있어야만 했어. 이해하겠니? 이해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어머님의 얼굴이 항상 굳어 있었는지, 왜 어머님의 눈빛이 항상 저를 살폈는지, 제가 규칙을 깼을 때 왜 그렇게 공황 상태에 빠지셨는지, 제가 열쇠를 쓴 행동은 어머님에게서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빼앗아 버렸던 겁니다. 어머님과 민준 씨를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으로 밀어넣었던 거죠. 저는 폭탄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공들여 구축한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던 겁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감동과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 순진함과 어리석음에 울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그분이 가혹하고 고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칙에 갇혀 통제당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메마른 4번의 노크 뒤에 위대한 사랑, 한어머니의 말없는 희생이 숨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똑하는 소리 하나하나가 명령이 아니라 전원이었던 겁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철컥하고 응답하는 문고리 소리가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괜찮다, 얘야. 모든 게 통제되고 있단다. 그것은 말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소리로 암호화된 사랑의 신호. 3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유지된. 오직 2사람, 신호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이 아는. 함께 비밀을 지키고 둘 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남자를 지키기 위한 신호였습니다. 문득 제가 늦게 돌아왔을 때 수척한 얼굴로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리시던 어머님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지 제가 밥을 먹으러 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저의 안전 신호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저의 지체는 어머님의 긴장과 불안을 연장시켰을 뿐이었습니다. 창가에 서 계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감시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적을 경계하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안전하도록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해와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4번의 노크, 집착의 대상이었던 그것은 이제 제가 아는 가장 숭고한 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저를 올가매는 밧줄이 아니라 저와 시어머니를 깊이 연결하는 끈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는 더 이상 엄격하고 거리감 있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비밀의 무게에 짓눌려 기진맥진한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고통과 무력감이 그분의 얼굴과 가늘게 떨리는 깡말은 어깨에 역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제 안의 모든 원망과 책망은 어느새 사라지고 끝없는 연민과 이해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어머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굳은 살이 박인 차가운 어머님의 2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감정에 북받쳐 겨우 한마디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물로 흐릿해진 노쇠한 눈으로 놀라움과 걱정이 가득한 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마 제가 잔인한 말을 할 것이라고,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떠나겠다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 작고
여인분을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아주 꽉 오랫동안 진작해드렸어야 할 포옹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몸이 놀라움에 잠시 굳었다가 서서히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제 어깨에 기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그 울음은 더 이상 억눌린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켜켜이 쌓아온 모든 억압과 불안,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저 아무데도 안 가요, 어머니. 저는 어머님의 깡마른 등을 토닥이며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민준 씨 안 떠나요. 절대로 우리 가족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은 고개를 들어 눈물로 젖은 얼굴로 저를 하염없이 바라보셨습니다. 정말이니? 서연아, 정말이야. 정말이에요. 저는 어머님이 제 눈 속에 진심과 결심을 보실 수 있도록 그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 남편이에요. 그가 아프면 제가 어머님과 함께 돌볼 거예요. 그는 우리가 필요해요. 이제부터는 어머님 혼자 짊어지시지 않아도 돼요. 제가 있잖아요. 제 말은 어머님께 가장 강력한 안정제와도 같았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에서 긴장이 풀리고 그 자리에 형용할 수 없는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어머님은 마치 제가 유일한 구명줄이라도 되는 듯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고맙다. 어머님은 목이 메어 그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 두 여자가 함께 울고 함께 고통을 나누며 서로에게서 동질감을 찾았습니다. 그 포옹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모든 거리감과 오해를 지워버렸습니다. 그것은 피보다 더 진한 끈으로 우리를 묶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사랑과 공동의 책임감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앓는 사람을 돌보는 것은 인내심과 관용, 그리고 지식을 요구하는 힘든 여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동반자, 동맹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폭풍에 맞설 것입니다. 어머니, 두 사람 모두 진정된 후에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병에 대해 전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그를 나타나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를 돕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해요. 박 여사님은 희망의 빛이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님은 이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지역이 나타났을 때의 일들, 지역의 성격, 정신과 의사가 당부했던 것들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지역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극단적인 방식으로 민준 씨를 보호하려 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나약함을 혐오하고 거짓을 싫어하며 낯선 사람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들을수록 저는 남편을 더 이해하게 되었고 더 가엽게 여겼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제 삶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진정한 의미의 평온한 저녁은 없을 것입니다. 남편의 몸을 한 낯선 남자, 지역과 마주해야 하는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민준 씨를 향한 제 사랑은 그의 다른 모습까지도 포용할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사랑하고 지역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제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선택한 한 남자의 일부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후 제 안에 새로운 자아가 깨어났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은 강한 결단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이 저절로 좋아지기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행동해야 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시어머니에게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지식으로 무장해야 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에 전화해 일주일간 휴가를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필요한 거짓말이었죠. 저는 가족 문제에 온전히 집중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예전에는 제가 찾아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정보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 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 DID. 저는 과학 논문, 환자 가족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심리학 서적까지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이 병의 복잡함과 고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관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상처 앞에서 마음이 택하는 극단적인 대처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보통 과거의 심각한 정신적 충격이 원인이었죠. 주인격이 처리할 수 없는 감정과 기억을 짊어지기 위해 다른 인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꼼꼼하게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격, 교체 인격, 전환, 스위칭, 해리성 기억 상실 같은 용어들이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교체 인격을 억지로 없애려 하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법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치료의 목표는 여러 인격이 서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협력하여 결국 하나의 통일된 개체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하루 종일 컴퓨터와 수첩에 코를 밟고 있는 것을 보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오렌지 주스를 가져다 주시거나 깎은 과일 한 접시를 건네주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분의 눈에서 안도감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3년 동안 홀로 짊어지셨던 무거운 짐을 이제 함께 나눌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오후에 저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 진료해 주셨던 정신과 의사 선생님 연락처 아직 가지고 계세요? 그 사람을 의사 선생님께 데려가고 싶어요. 박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서랍장에서 누렇게 변한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어머님은 서울의 정신치료 분야 권위자이신 김성훈 박사님의 연락처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때는 딱 2번밖에 못 데려갔어. 지혁이가 협조를 안 하더구나. 의사가 자기 비밀을 캐내려는 사기꾼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만뒀지.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어머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그를 설득할 거예요. 그날 저녁, 민준 씨는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피곤하고 수척한 얼굴로 잠에서 깨어 죄책감과 고통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젯밤 지역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쪽지와 집안의 무거운 공기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그는 제 손을 잡았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이해해요. 전부 알게 됐어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어머니와의 대화와 제가 알아본 것들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책망은 전혀 없었고 오직 공감과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함께 이 병과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낫고 싶어요?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나랑 어머니랑 같이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갈래요? 민준 씨는 저를 보고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없지만 결의에 찬 끄덕임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더 이상 혼자 숨기고 견디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험난한 여정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된 우리를 얻었습니다. 제 수첩은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민준 씨에 대한 관찰, 계획, 희망들로 점점 더 두꺼워졌습니다. 알아가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저는 사랑과 이해를 나침반 삼아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터널 끝에 빛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온 가족이 한마음이 된 후 다음 단계이자 가장 큰 도전은 지역을 마주하고 그와 친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읽은 바에 따르면 교체 인격과 온화하고 심지어 신뢰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치료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지역을 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를 민준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기회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어느 날 오후 제가 시어머니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민준 씨가 서재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즉시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더 뻣뻣했고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지 않고 식탁으로 직행해 언짢은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지역이 돌아온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약간 긴장하며 제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셨지만 저는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물 한 잔을 그의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물 좀 드세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역은 의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목 안 말라. 그래도 목 좀 축이세요. 저는 여전히 인내심을 갖고 컵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서연이에요. 저는 그가 저를 기억해내길 강요하는 대신 솔직하게 제 소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은 제 솔직함에 약간 놀란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알아. 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 사는 여자잖아.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더 이상 저를 침입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 아내예요. 지역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웃음이 가득한 소리였죠. 그 약해 빠진 놈은 아내를 가질 자격이 없어. 그의 말은 비수 같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역이 민준의 섬세함을 경멸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약하지 않아요. 저는 온화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저 섬세하고 착할 뿐이에요. 그는 아프고 도움이 필요해요. 지역은 저를 유심히 관찰하며 침묵했습니다. 제 침착함이 그를 경계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거나 대립하는 것에 익숙했지, 이런 수용적인 태도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김성훈 박사님께 예약을 했어요.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도 같이 갔으면 해요. 의사. 지역이 비웃었습니다. 또 남의 머릿속에 기어들어오려는 사기꾼들이겠지. 난 안 가. 김 박사님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는 끈질기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민준 씨 모두가 더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요. 그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나타나는 게 지치지 않으세요? 쉬고 싶지 않으세요? 제 질문은 그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지역의 눈에 아주 빠르게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철저히 숨겨온 피로감이었습니다. 수년간 그는 방패가 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아마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도 평화를 갈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그가 쏘아붙였지만 말투는 이전보다 덜 공격적이었습니다. 제 일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민준 씨를 사랑하고 당신도 그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는 당신에게도 관심이 있어요.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지역 씨,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의 이름을 자연스럽고 진심으로 불렀습니다. 지역은 멈칫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그를 두려움이 아닌 존중을 담아 별개의 개인으로 대하며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달려오셨습니다. 괜찮니? 너무 무모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짧고 갑작스럽게 끝난 대화였지만 저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저는 지역의 의심이라는 메마른 땅에 신뢰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여정이 아직 길고 그가 여전히 적대적이고 차가울 때도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부드러움과 인내심으로 그와 대화할 것입니다.
제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며 이 집이 민준 씨와 그 모두에게 충분히 넓고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언젠가 그가 자발적으로 우리와 함께 병원으로 향할 수 있도록 저는 지역과 대화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저와 어머니의 끈질긴 노력, 그리고 솔직하지만 선의로 가득 찬 대화 덕분에 지역의 적대감은 서서히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갑고 과묵했지만 우리가 의사 얘기를 꺼낼 때마다 격렬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그는 동의했습니다. 지역이 나타나 있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그는 그저 가려면 가든가. 하지만 그 영감탱이가 헛소리하면 바로 나올 거야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김성훈 박사님과의 만남은 제가 상상했던 차가운 정신과 진료실과는 달리 따뜻하고 자연광이 가득한 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 박사님은 온화한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중년의 남성으로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지역은 팔짱을 낀 채 방어적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박사님의 질문에 마지못해 짧게 대답했지만 김 박사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역을 분석하려 하지 않고 단지 두 남자로서 취미나 싫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점점 지역의 껍질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어머니까지 참여한 여러 번의 치료 세션을 통해 김 박사님은 민준 씨가 인격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상처의 근원, 즉 지역을 만들어낸 그 원인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박사님은 환자가 잠재의식 속에 묻힌 기억에 접근하도록 돕는 기술인 최면요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깊은 최면 세션 중 민준 씨가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 있을 때 김 박사님은 부드럽게 그를 과거로 이끌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옆에서 숨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민준 씨? 박사님이 물었습니다. 옛날 집에요. 민준 씨의 목소리는 아이처럼 가냘팠습니다. 옷장 안에 숨어 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두 눈은 공포로 커졌습니다. 왜 옷장 안에 숨어 있나요? 김 박사님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화났어요. 아빠랑 엄마가 엄청 크게 싸우고 있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멀리 출장 간다고 했어요. 아빠가 엄마는 나쁜 사람이라고 곧 떠날 거라고 했어요. 과거에 흩어진 이미지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민준 씨는 겨우 7, 8살 정도였습니다. 엄격하고 가부장적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먼 지방으로 장기 출장을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와 어머니는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민준 씨의 아버지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고 늘 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그려주셨습니다.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엄마 우는 소리도요. 민준 씨는 최면 상태에서 흐느꼈습니다. 아빠가 다시는 안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엄마랑 내가 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정말 가버렸어요. 문이 쾅 닫히고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저는 옷장 안에 있었어요.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착한 아이가 아니라서 아빠가 떠난 거라고. 잊혔던 고통스러운 기억. 가족의 붕괴를 자신 탓으로 돌렸던 어린아이. 민준 씨의 아버지는 그 출장 이후 정말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를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아내와 어린 아들을 버렸습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가 병으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과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재가 어린 민준 씨의 영혼에 너무나 큰 상처를 남길 줄은 몰랐습니다. 강해져야 해. 민준 씨가 최면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돼. 엄마를 지키려면
강해져야 해. 약해지면 안 돼. 약해지면 버려질 거야. 그리고 바로 그때 지혁이 태어났습니다. 지혁은 어린 민준 씨가 그토록 갈망했던 강인함의 현신이었습니다. 다시는 버려지지 않기 위해 울지 않고 약하지 않은 지혁. 훗날 회사에서 겪은 누명 사건은 그저 마지막 한 방울이었을 뿐 수년간 잠들어 있던 상처라는 괴물을 깨웠던 것입니다. 최면 세션이 끝나고 민준 씨는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고 저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시어머니도 눈물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을 끌어안고 수년 만에 뒤늦은 사과를 흐느낌 속에서 내뱉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내가 잘못했어. 너를 숨긴 게 그저 널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상처의 기억과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단계였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 민준 씨의 영혼 깊숙이 박혀있던 가시를 뽑아내는 수술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고통의 이름이 불렸을 때 우리는 비로소 치유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의 근본적인 상처의 기억을 발견한 후 저는 더 이상 제 친정 가족에게 이 사실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치유의 여정은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지와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저에게는 부모님이, 민준 씨에게도 그들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 전화하기 전까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분들이 걱정하실까 봐 두려웠습니다. 더 나쁘게는 이해하지 못하고 민준 씨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겨 제게 이 결혼을 포기하라고 권하실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본래 매우 현실적인 분들이셨습니다. 늘 딸이 평탄하고 풍파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죠. 마침내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로는 말씀드리지 않고 주말에 집에 찾아가 중요한 드릴 말씀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제 목소리의 진지함에 어머니는 조금 걱정하셨지만 그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말 저와 민준 씨는 함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동행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이 일이 당신 집안 때문에 생긴 일이니 책임지고 마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저희 셋이 심각한 표정으로 함께 온 것을 보시고 저희 부모님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하셨습니다. 익숙하고 따뜻한 거실에서 부모님 앞에서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4번의 노크 규칙부터 지역의 등장, 민준 씨의 병, 그리고 그의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의 기억까지. 저는 어떤 세부사항도 숨기지 않고 차분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꽉 잡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죄책감과 체념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계셨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부모님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엄격하셨던 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담배에 불을 붙이고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다가 민준 씨를 보셨고 그 눈빛은 안쓰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엾은 우리 민준이, 어머니가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엾은 우리 딸. 어머니는 민준 씨를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고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일어나 늘 아끼시던 사위 민준 씨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고개 들거라. 다 지난 일이야. 내 잘못이 아니란다.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고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서연이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는 담배를 비벼 끄며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란 본래 함께 나누고 짊어지는 법이다. 자네는 우리 사위이자 우리 집 아들이다. 자네가 아프면 가족이 함께 고쳐나가야지. 죄송할 게 뭐 있나. 그리고 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셨습니다. 사부인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감싸고 싶어 하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부인과 서연이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의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씀에 우리 모두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우시며 저희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민준 씨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죠. 그리고 저는 무한한 따뜻함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저는 두려워했고 부정적인 반응에 대비했지만 제가 받은 것은 활짝 열린 두 팔과 조건 없는 이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반대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집에 더 자주 오셔서 시어머니의 집안일과 식사 준비를 도와 시어머니가 쉴 시간을 더 만들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정보를 찾아보고 친구들에게 물어보며 민준 씨에게 좋은 치료법이나 정신적 안정을 도울 활동이 있는지 알아보셨습니다. 이미 끈끈했던 가족의 정은 풍파를 겪은 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지지는 저와 민준 씨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도 큰 정신적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더 이상 외로움과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민준 씨 또한 양가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치료 과정에 대한 더 큰 힘과 믿음을 얻었습니다. 가족의 품은 우리를 받쳐주는 안전망이 되어 평온을 되찾는 여정에서 우리가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김성훈 박사님의 동행과 양가 가족의 따뜻한 품속에서 민준 씨의 치유 여정은 긍정적인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굴곡과 나아갔다 물러섰다를 반복하며 우리 모두에게 끝없는 인내심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꾸준히 치료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민준 씨와 지역뿐만 아니라 저와 시어머니를 위한 개별 상담도 진행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여러 인격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법,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만드는 법, 스트레스 징후를 알아채고 제때 개입하는 법 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지역을 더 이상 다른 인격이나 그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 지역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를 존중하며 대화했고 민준 씨를 보호하는 그의 역할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가끔은 고장난 전등을 어디서 고쳐야 할지, 어떤 스포츠 채널을 봐야 할지 같은 사소한 일에 대해 그의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점차 지역의 퉁명스럽고 적대적인 태도가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저와 짧지만 온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멈춰버린 컴퓨터를 붙들고 낑낑대고 있을 때 그가 다가와 몇 가지 명령어를 입력하고 순식간에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첫 번째 협력의 신호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많이 변하셨습니다. 더 이상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은 긴장을 푸는 법을 배우고 동네 친구분들과 함께하는 주민센터 운동교실에 참여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또한 지역을 더 차분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셨고 예전처럼 간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준 씨는 치료를 통해 통합 과정을 시작했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어린 시절에 기억과 마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 인격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가끔 저는 민준 씨가 지역에게 쓴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제 나는 어른이고 내 힘으로 맞설 수 있어. 이제 너는 쉬어도 돼. 그러면 때로는 지역에 강하고 힘있는 글씨체로 답장이 쓰여 있기도 했습니다. 또 약해 빠진 소리나 하지마. 가장 뚜렷한 변화는 지역이 나타나는 횟수가 점점 줄고 나타나는 시간도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인격 전환은 더 이상 예전처럼 갑작스럽고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민준 씨는 잠시 어지럽거나 방향 감각을 잃었다가 몇 분 만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이것이 인격들 사이의 장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는 좋은 신호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TV를 보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화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장면이 나왔죠. 저는 민준 씨가 약간 긴장하며 손을 꽉 쥐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그의 상처를 자극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혁이 나타나는 대신 민준 씨는 그저 제 손을 잡으며 약간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이제 나한텐 당신이랑 어머니가 있잖아.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고통과 마주하기 위해 지역이라는 방패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것과 맞설 만큼 충분히 강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찬란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여정은 아직 길었지만 우리는 길 끝에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온과 온전한 행복의 빛을. 치료 과정은 민준 씨뿐만 아니라 저와 시어머니 모두에게 치유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준 씨를 가장 잘 돕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돌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 씨뿐만 아니라 지역,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도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생활 공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집안의 몇 가지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밀을 숨기던 장소에서 진정한 보금자리로 바꾸는 것이었죠. 누렇게 바랜 벽을 시원한 민트색으로 다시 칠했습니다. 낡은 커튼을 더 밝은 색의 새 커튼으로 바꾸어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집은 마치 새롭고 밝으며 생기 넘치는 옷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혹한 규칙이 아니라 이해의 약속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집안에 조용한 공간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곳은 푸른 식물이 많은 베란다, 구석에 놓인 편안한 안락의자였습니다. 민준 씨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인격 전환의 징후를 보일 때마다 그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곳에 혼자 앉아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낸 가장 중요한 일은 지역을 위한 수용의 공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역이 자신만의 취향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로그막을 좋아하고 추리소설 읽기를 즐기며 기계와 기술에 매우 능숙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억누르려 하는 대신 서재의 작은 한 구석을 지역의 세계를 위해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최신 추리, 소설 몇 권을 사주었습니다. 민준 씨도 제정신일 때 지역이 좋아하는 로그막을 다운로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지역뿐만 아니라 민준 씨에게도 선물이었습니다. 지역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민준 씨는 자신의 다른 모습에 대한 죄책감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역을 숨겨야 할 괴물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자신의 일부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통합은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때로 민준 씨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지역한테 선풍기 좀 고쳐달라고 해야겠네. 난 못하겠다. 어느 날 오후 지역이 나타났을 때 그는 제가 컴퓨터로 디자인 프로젝트와 씨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서서 보더니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그 색은 안 어울려. 다른 색으로 바꿔. 저는 그의 말을 무시하는 대신 그럼 어떤 색이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매우 전문적인 몇 가지 색 조합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디자인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일이 아니라 협력이자 서로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가 서로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신뢰와 나눔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비밀이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운동교실 친구들 이야기를, 저는 회사 동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희망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진정으로 두 친구, 두 친밀한 동맹의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치유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감정이 존중받는 곳. 민준 씨가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고 지역이 인정받으며 우리 두 여자가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서 평화를 찾는 곳.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서울에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쌀쌀한 바람과 짙은 꽃향기를 품고서 운명의 그날 밤 비밀이 드러나고 우리의 치유, 여정이 시작된 지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가족의 삶에는 기적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훨씬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이 나타나는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보통 그가 너무 피곤할 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는 징후를 알아채고 인격이 전환되기 전에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자신감 있고 활기찬 모습으로 직장에도 복귀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했습니다. 익숙한 길을 걸으며 그리운 꽃향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면서 저는 무심코 3층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잠재의식에 깊이 밝힌 습관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커튼 뒤에 기다리는 사람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저는 묘한 기분을 느끼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짙은 갈색 나무문 앞에 서서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익숙한 4번의 노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노크를 할까? 열쇠를 쓸까? 우리의 사랑의 신호였던 4번의 노크 규칙이 이제 더는 필요 없는 걸까? 제가 망설이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이 갑자기 안에서부터 열렸습니다. 민준 씨가 서서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따뜻하고 온화했습니다. 제 남편의 미소 그 자체였습니다. 거리감이나 냉기는 조금도 없었죠. 왔어? 계단 올라오는 발소리 들었어.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끝없는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노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았고 비밀 신호가 아니라 두 영혼의 사랑과 유대감으로 저를 기다려 주었던 겁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하고 푸짐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흥얼거리며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왔구나. 얼른 손 씻고 와서 밥 먹어라. 식겠다. 오늘 네가 좋아하는 생선조림했다. 더 이상 긴장도 걱정스러운 눈빛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과 평온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보고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행복의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왜 그래? 왜 울어? 민준 씨가 걱정하며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노크 소리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더 이상 비밀을 감추기 위한 신호나 암호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은 이제 사랑을 맞이하기 위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신뢰와 이해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폭풍우를 지나왔고 이제는 평온을 누릴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제가 지난 3년간 먹었던 밥 중에 가장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우리의 3주년 결혼기념일은 서울의 오래된 거리에 노란 낙엽이 가득하던 늦가을의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3년 전 저는 행복과 워롯빛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3년 후 저는 상상도 못할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눈물과 두려움의 여정이었지만 사랑과 성장으로 가득 찬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비밀리에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저를 조용한 거리에 있는 작고 예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촛불과 장미로 장식된 공간은 낭만적이고 따뜻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아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제정신이었고 맑은 눈에는 사랑과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역의 흔적이나 불안감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가 사랑하는 남편 민준 씨만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가 진심 어리고 감동적인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게 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 가장 끔찍한 진실을 알았을 때 나를 떠나지 않아줘서 고마워. 인내해주고 포용해주고 나와 어머니와 함께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와줘서 고마워. 당신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지금 어땠을지 모르겠어. 아마 영원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을 거야. 그는 이제 마음속으로 지역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합의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지역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나 조용한 수호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진정으로 그의 강인함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기로 그들은 더 이상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적인 통합이었고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나는 정말 두려웠어. 민준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괴물처럼 볼까봐, 당신을 잃을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나와 어머니는 숨기는 길을 택했어. 그게 잘못이었다는 거 알아. 당신에게 많은 상처와 혼란을 주었지. 정말 미안해. 당신도 어머니도 원망하지 않아요. 저는 그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이제 다 이해해요. 우리가 함께 이겨냈다는 게 중요하죠.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정교하게 디자인된 은반지가 있었습니다. 반지의 표면에는 서로 얽힌 무한대 기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결혼 반지가 아니야. 그가 말했습니다. 결혼 반지는 3년 전 아직 내가 온전하지 못했을 때의 약속이었어. 그리고 이 반지는 오늘 나 자신을 되찾은 한 사람으로서의 약속이야. 약속할게. 이제부터 내 평생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고 지키고 행복하게 해줄게. 다시는 당신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우리 인생의 끝까지 함께 가자. 서연아, 제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완전한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약지에 결혼 반지 옆에 부드럽게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두 개의 반지가 촛불 아래에서 반짝이며 시련을 이겨낸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단련되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단단해진 사랑. 그의 평생의 약속은 제가 받은 가장 의미 있는 결혼 기념일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삶은 점차 새로운 정상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한 평범함이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에는 더 이상 비밀도 숨막히는 공기도 없이 늘 웃음과 이해,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는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예전처럼 자주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한 지원 그룹에 참여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그 자신에게도 효과적인 치유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자신감 있고 개방적이며 굳건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살은 젊어지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비밀을 짊어지고 안간힘을 쓰거나 불안 속에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즐겁게 동네 활동에 참여하시고 노인회 친구분들과 여행도 다니셨습니다. 가끔 친구분들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며느리 자랑을 하셔서 저를 부끄러우면서도 마음 따뜻하게 만드셨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 또한 우리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일부가 되셨습니다. 주말마다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준 씨와 몇 시간이고 앉아 시사와 일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수다를 떨며 새로운 요리법을 공유하셨죠. 그 광경을 보면 누구도 우리가 그토록 큰 폭풍을 겪었다고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가끔 지역이 여전히 찾아오곤 했지만 그의 등장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 같았죠. 그는 민준 씨가 너무 격렬한 축구 경기를 볼 때 몇 분 나타나 날카로운 평 한마디를 던지고는 사라지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아무렇지 않게 맞이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이에요. 지혁 씨라고 말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입꼬리를 올리며 웃곤 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더 이상 병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남자의 독특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와 민준 씨는 그의 조용한 공간인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도시 위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뒤에서 저를 안으며 제 어깨에 턱을 기댔습니다. 나랑 결혼한 거 한 번이라도 후회한 적 있어? 그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순간도요. 지난 여정은 힘들었지만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 그의 가장 불완전한 부분까지도 포용하는 법을 배웠어요. 가족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도 배웠고, 예전에는 몰랐던 제 안의 강인함을 발견했죠.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해요, 민준 씨. 당신도, 그리고 지혁 씨도요. 그는 행복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제 입술에 부드럽고 깊은 키스를 했습니다. 우리 삶은 아마 왕자와 공주가 마냥 행복하게 살았다는 동화 같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이해와 희생, 그리고 인내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서 오는 안온한 행복입니다. 낡은 연립주택의 작은 집은 진정한 보금자리,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곳, 소박하고 굳건한 사랑이 늘 존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